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갔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주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북한에는 어떤 압박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희준 YTN 통일 외교 전문 기자, 정영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먼저 주요 제재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분야별로 보면은 금수 조치와 또 선박 항공에 대한 금지 그리고 금융에 대한 제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 전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도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에서 그 수출이 받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됐는데요. 네. 그 기존의 그 3차 핵실험에 따른 그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에서는 그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선적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만 검색했던 것에서 훨씬 나아가서 네. 북한에서 수출이 받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처음으로 의무화가 된 겁니다. 네. 이와 함께 그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한 제재도 처음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석탄과 철광석, 히토류 등 광물 거래 제한을 처음으로 금지함으로써 북한의 그 무역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게 되고요. 이와 함께 그 북한의 공군 전투기나 뭐 김정은 전용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항공유나 그런 뭐 로켓 연료에 대한 그런 금지까지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관련 내용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가운데 북한의 가장 결정적인 타격이 될 만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북한 광물 자원 거래 차단이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중에서도 석탄 자체를 이것을 그 수출하는 이것을 막게 된다면은 지금 전체가 한 13억 불 정도 요새 많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3억 불 정도 되는데 석탄 경우는 한 10억 불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0억 불 자체가 차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군부하고 군대하고 연결된 그런 그 수출이 관련 연계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 내부의 군대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급 자체가 잘 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다음에 군인들의 그 일탈 현상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조차도 이게 차단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군대에 대한 보급품이라든가 이런 건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식량조차도 굉장히 더 열악해지는 그런 가능성. 뭐 이렇게 본다면은 군대 자체의 어떤 그런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조차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놨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조치 자체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 북한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놨고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굉장히 한계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가장 피해를 입고 직접적인 영향을 입는 부정적 영향을 입는 곳은 바로 군대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죠. 무슨 뭐 비축 식량이라고 하는 건 뭐 전시 물자 차원에서 비축해 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소진시켰을 때 그것도 역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 또 제재 결의안 중에 보면 그 북한의 항공유에 대한 이제 공급 차단이 명시가 이제 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항공유 하면 북한이 어떤 그 뭐 공군에서 쓰이는 이제 전투기에 쓰이는 그런 연료들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치를 일단 비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제 그러니까 공중유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지면은 장기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뭐 이런 의지를 좀 꺾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로켓 연료에 대한 그 제재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북한이 현재 우리 군 당국이 이제 파악하기는 미사일 발사에 쓰이는 그 로켓 액체 연료 정도는 북한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고체 연료라던가 그 연료통이 이제 부식되지 않도록 이제 코팅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거기에 쓰이는 뭐 부품들을 스스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런 제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어떤 미사일 발사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 북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국산품 애용을 하자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력갱생, 그 다음에 자강력 제일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이런 데 대한 이미 나름대로의 그 대비가 네. 좀 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크게 영향을 안 입을 가능성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 조치 자체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우리 또 다른 조치가 또 필요하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어요. 네, 사실 그동안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있어 왔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찔끔찔끔 제재를 하다 보니까 효과는 없고 오히려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북한의 이제 이 핵 문제가 불거진 것이 1993년 핵확산 금지 조약, 이제 NPT 조약을 탈퇴하면서죠. 그동안 20년 동안 다양한 북한이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을 또 개발을 해왔고 이에 네. 대한 유엔의 제재 조치가 계속 있어왔지만 사실 이제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동안에 좀 못 미쳤던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상당히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좀 있겠습니다. 네. 1, 2,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그 17개 조항이었던 것이 그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뭐 34개 조항으로 그다음 3차 핵실험 때는 그 37개 조항의 이제 제재 결의안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그 문제가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무기 금수 조치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권고 사항이었고 네. 좀 확실한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뭐 모든 수출입 선박에 대한 제재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뭐 권고가 아니라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하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더 강력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당분간은 이런 제재 국면이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추가를 한다면은 사실은 지난번에 그 2094 경우에 3차 핵실험 이후에 나온 다음에 2094의 경우는 여러 그 단수조항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제재 조치의 어떤 내용 자체가 이행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유명무실했다는 그런 측면도 사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 얘기해 주신 대로 권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 네. 권고 사항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사실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번 경우는 완전히 그 의무조항으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은 네. 이번에 이제 북한의 그 대북 제재 자체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주 강경한 조치가 사실 나왔고 여기에서 더 해가지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미국과 북한 1대1, 일본과 북한 1대1, 남한과 북한 1대1 이 대북 제재 자체가 상당히 그 강경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조치들이 사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그 유엔에 있어서 이게 좀 미온적이더라도 이런 1대1 제재 조치만 갖고도 북한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자금줄을 담당하는 개인들과 단체도 이제 제재 대상이 포함이 됐는데 이 가운데 자금 총책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뭐 실효성이 없어서 빠졌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김여정에 대한 뭐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그런 개인과 단체가 단체는 한 20곳 정도 또 네. 개인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뭐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대표라던가 부대표 등에 대한 뭐 제재 조치해서 모두 한 30여 개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대한 제재가 추가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정찰 총국과 그다음에 그 핵 개발을 하는 원자력 공업성, 그다음에 네. 그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 뭐 국가우주개발국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제재 대상이 한 뭐 60여 곳으로 한 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김여정이 이제 이번에 빠졌는데요. 그 김여정 하면은 그 북한의 이제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그 노동당 뭐 서기실을 네.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문제가 이번 제재 대상에 빠진 것은 여러 뭐 배경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김여정이 이런 핵과 미사일 발사에 전용되는 그런 자금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없었던 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김여정이란 개인을 제재해봤자 사실 김여정이 김여정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뭐 자기 계좌를 갖고 있다라던가 또 해외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뭐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번 제재 이제 미중 간의 전격적인 합의로 이번 결의안이 도출되는 과정에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북한 정권의 아주 핵심부까지 좀 타격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그 정찰 총국 같은 경우는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찰 총국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찰 총국 자체는 뭐 물론 이제 대남 정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 조직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 정찰 총국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남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소위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 요원들 파견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건 핵을 개발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것도 국가적인 혹은 당적 차원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 사업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조직하고 또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의미에서 역심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래 볼 수 사실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찰 총국을 지목한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그 결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죠. 만약에 이런 정찰 총국과 같이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함으로써 네. 북한의 기본적인 이런 그 핵과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자재라든가 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는데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죠. 네. 자, 이번 대북 제재 초안이 최종 채택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현재 이제 오늘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 또 네. 비상이사국 10개에서 모두 15개국이 그 미중이 합의한 이런 제재 결의안을 회람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각자 본국으로 이 같은 이제 의견을 보내서 과연 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정안을 내놓을 것인지 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빠르면 뉴욕 시간으로 금요일,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쯤에 이 제재 결의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결의안에 대해서 모든 이사국이 동의를 하면 이것이 실제 결의안으로 나오기까지 이제 이른바 블루 텍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네.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감안하면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오후쯤 빠르면 토요일 오후쯤에 결의안이 채택되거나 아니면 주말을 넘겨서 29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앞서 좀 전해드렸듯이 러시아 측의 입장은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혀서 조금 더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내놓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 이해 당사자인 중국이 이번 결의안에 거의 합의를 했고 러시아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네. 다음 주 29일 정도면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줄다리기를 꾸준히 했던 중국이 갑자기 대북 제재 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중국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여기 한국 대사 주한 중국 대사죠. 대사하고도 같이 이제 얘기할 기회가 사실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뭐였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늦어지고 있다. 네. 사실 이 사드 문제만 없었으면은 대북 제재 결의안이 상당히 빨리 도출되었을 것이다. 이래 사실 얘기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왕이 부장하고 그다음에 좀 이 그 외교부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드하고도 상당히 깊숙한 뭔가 이 절충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결정은 안 했었다 손치더라도 네. 중국의 의견을 상당히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을 약간 수정해가면서 사실 중국도 제가 보니까 중국도 어느 정도 이 김정은 정권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반감이 크고 네. 이것을 억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걸 밀어붙이긴 붙여야 되겠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그 미국과의 차이 또 우리 대한민국과의 차이 이런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역시 네. 사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이 되죠. 그 존 케리 국무장관도 북한이 비핵화가 된다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도 그러면 이 사드를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한 걸까요?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의 나날이 고도화되는 이런 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굉장히 위협으로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가 분명히 필요했던 것은 맞습니다. 특히 미군,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이 부분을 강력히 추진을 해왔고요.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을 해왔고 그것을 빌미로 지금 북한을 비핵화로 더 끌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합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이번 사드를 조금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일단은 북한의 강력한 제재 결의안으로 중국을 좀 끌어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향후 이제 이 제재 결의안 이행 과정이나 이런 것을 쭉 지켜보면서 중국의 협조가 좀 미진해진다. 이럴 때는 뭐 여전히 사드 카드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엔 비단 이제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동안에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이 원하는 그런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까지 논의하자는 걸 계속 얘기를 해왔고 네. 이번 미중 간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얘기하는 이런 뭐 평화협정 체계를 논의하는 그런 대화에 미국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번 제재 결의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 일단은 제재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분명히 그 북한이 원하는 이런 뭐 비핵화 대화를 좀 추진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이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네. 연장선상에서 이제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 대표가 이제 4년 만에 모레 한국을 찾아서 네.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